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월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과연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이자 코스피 오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의원님 일단 현안부터 좀 짚어보죠. 네. 대통령 미국 순방, 일본과 미국 순방 일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나쁜 경우도 사실 상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 마음이 지금 편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미 간 힘의 균형은 맞지 않는 게 국제정치의 현실이고,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큰 EU 같은 곳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번 협상과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 근데 다른 국가들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의 내용들이 나쁘지 않고요. 조선업과 같은 윈윈의 영역도 찾아냈고, 또 정치적으로도 뭐 숙청, 혁명 이런 이제 SNS 올라와서 굉장히 놀랬고, 그런 미국 정가 내에 왜곡된 인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알게 됐는데, 그런 왜곡된 인식도 털어내고 우호적인 정치적 관계의 기반을 만들고 왔다는 점에서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야당에서는 외교 참사라고 하거든요. 홀대 받았다. 1,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것만 추가로 갖다 바치고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 리스크 해소가 안 됐다. 이런 게 이제 야당의 시각인데, 그런 야당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홀대 받았냐 아니냐, 이게 홀대냐 아니냐, 이거는 저는 전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레드카펫 깔아주고 의정관이 공항에 영접 나오고 블레어 하우스에서 뭐 자고 오고 그러면 그 협상과 회담이 잘 된 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외교 전문가께서는 오늘날에 있어서 계속 그런 거 따지는 거 촌스러운 허례허식이다, 이런 평가도 하시던데,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간 거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위대한 지도자라는 그게 의례적인 뭐 칭송이든 아니면 진심이든지 간에 그런 얘기도 듣고 우호적인 관계 만들고 왔으면 잘된 만남인 거죠. 그 과정에서의 그런 허례허식 같은 것들을 따질 필요는 없고, 우리가 뭐 영접받으려고 어떤 대접받으려고 간 회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만났을 때 풀대접 받지 않고 어쨌든 우호적인 그런 만남을 하고 왔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해보죠. 의원님, 2차 상법 개정안, 이건 이제 언론에서는, 특히 이제 재계에서는 더 센 상법이다, 뭐 이렇게 부르던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뭐예요? 더 세고 말고 한 문제라기보다는요. 이제 1차 상법 개정을 완성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차 상법이 그 이사가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를 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에게도 충실 의무를 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1차 상법 개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또는 이사회에서 이걸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이 이사 충실 의무를 아무리 도입해도 그걸 위반했는지 아닌지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회가 자기들끼리 운영되면요,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사회가 그냥 회장님 입맛에 맞는 분들로만 전원 채워진다고 하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는 이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이사회 회의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중에 급조된 건지, 이런 거조차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냐면, 일단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엄청난 대규모 회사들에 대해서만 이게 강제되게 되는 거고요. 이런 회사들 기준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지배주주, 그러니까 회장님이나 그 가족들의 지분이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일반 주주나 기관, 뭐 연기금 같은 곳들이 70%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사회는 거의 다 이 30%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의 입맛에 맞는 분들로 전원이 거의 구성이 됩니다. 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인데 예. 국민 상위 30%를 대변하는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70%를 대변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간다. 예. 그럼 아마 두 가지 상황이 생길 거예요. 하나는 영향력 있는 그 상위 30%만을 위해서 모든 결정이 내려지겠죠. 예. 나머지 국민들의 이익은 아마 고려되지 않아서 형평성이 깨질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나머지 국민들 입장에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머지 70% 대변하는 이사를 1명 내지 2명 만들자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공정한 방향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예. 이거를 하면은 무슨 뭐 소송이 남발된다 또는 뭐 미국은 집중투표제를 하니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어마무시한 소수주주 보호 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소송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딱 9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일론 머스크에 대항해서 예. 74조 원짜리 패키지에 반대하는 소송을 했었고 승소까지 했죠. 예. 그래도 우리가 미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예.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기업 운영이 더 합리화되고 투명해지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 주주들도 안심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예. 그게 정치든 기업이든 모든 것의 기본적 작동 원리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의원님. 지금 예. 네. 아니 말씀하시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예. 뭐 경제 단체든 뭐 국민의힘이든 뭐 지금 이 경영자들의 경영을 감시할 수 있게 한다. 이거를 기업 죽이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기업과 그 경영인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예.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대주주가 마음대로 운영해도 상관하지 않는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회장님이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로 이사회 쫙 꾸려가지고 회장님 마음대로 경영하게 하는 걸 못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의원님 이게 이제 코스피 5천과 연동돼 가지고 결국 이제 네. 소액 주주들, 개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네. 이게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게 작동이 되면 네. 소액 주주들한테 개미 네. 투자자들한테 네. 좋습니까? 기업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돼요? 제가 궁금해서. 일단 예. 주가 부양은 2차적인 거고요. 예. 기업이 건강해지죠. 그리고 기업이 건강하고 투명해지면 예.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는 주주들,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일반 주주들은 이익이 되죠. 예.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예. 정말로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일반에 공개해서 상장을 하고 나서도 회장님 한 분의 의사에 따라서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고 또 예. 지분에 참여해서 한 주라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마음대로 희석시키고 자신의 지분율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늘리고 예.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이제 국가라는 평가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18년째 매우 저평가돼서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예.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외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후진적인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를 예. 정상화시키는 거고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다. 저는 이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이로 인해서 뭐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악용한다 막 이런 주장들은 예. 정말 IMF 때부터 25년 넘게 이어진 그 아주 올드한 국민 선동인데요. 예. 아, 그 얘기요. 예. 네. 많이 재계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야 이거 행동주의 펀드, 헤지 펀드 들어와 가지고 저 감사위원 저 우리 대기업에 집어넣어 가지고 정보만 빼가는 거 아니야? 경영권 어떻게 막으라고? 우리 상법엔 경영권 방어 장치 거의 없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 경영권 방어까지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게요. 예. 일단 사실관계 자체가 좀 틀렸는데 외국계 자본이 우리 상장회사 이사회에 노리지 않습니다. 2003년 SK 소버린 사태 이후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저는 정말 묻고 싶고요. 오히려. 예. 그리고 이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회 전체를 장악하는 게 불가능하죠. 애초에 이제 소수 주주들이 표를 모아서 예. 이사 한두 명을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경영권을 다 가져간다는 것처럼 이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거고 예. 이렇게 이사 한 명이 들어갔을 때 내부에서 만약에 경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예. 그런 내용을 새로운 이사 한 명이 발견해서 내쫓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 외의 경우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상정할 수 없는 거고요. 경제단체들이나 국민의힘의 주장이 이게 엄살 수준이 아니라 저는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저평가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답지 않은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결국 이제 재계에서 얘기하는 부작용 우려는 왜곡과 과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의원님.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재계에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고 헌법소송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의원님 변호사시잖아요. 요거 법적으로는 위헌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없고요. 예. 뭐 경영을 자유롭게 할 자유, 뭐 그런 기본권 이런 걸 주장하려고 하신다는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경영권이라는 게 경영의 자유라는 게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내 맘대로 할 자유는 당연히 아닌 거고요. 예.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없이 마음대로 경영할 자유라는 거는 헌법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이것도 이제 재계에서는 야, 일자리 줄일 거야. 주가가 하락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실제로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과장이라 생각하는데요. 예, 재계의 과장이다. 예. 네, 뭐 상법보다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가 많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노란봉투법이 두 가지 내용이 핵심 아닙니까? 첫 번째는 이제 하청업체 간접 고용 노동자, 그러니까 직접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 외의 노동자와 일정한 경우에 한정해서 이제 교섭 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업이나 이런 노동쟁의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거 이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 부분은 우리나라의 이제 특수한 노동 어떤 시장의 상황 때문에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접 고용 노동자와 원청업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김태현 정치쇼 SBS 아닙니까? 예. 아마 SBS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PD님, 작가님, 앵커님들 중에서 SBS에 정식 고용돼 있는 분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SBS에서 라디오 만들고 이 근무 환경 모두 SBS가 정하는데도 SBS 측에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간접 고용된 이런 PD님, 작가님들 같은 간접 고용 노동자의 처우, 뭐 법적 지위가 너무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 밀어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의 노동자가 뭐 노동법의 보호 뭐 이런 거 전혀 받지 못합니다. 헌법상의 노동 기본권도 적용해서 배제되고 있어요. 이거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이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아서 완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부분도 오늘날에 있어서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런 영역과 이거를 단순히 간접 고용, 직접 고용이라고 하는 임의적인 구분선을 치고 절반에 해당하는 또는 절반보다 그 이상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헌법상 기본권도 보호받지 못하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는 이거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고민과 소신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전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도요. 아니 노동자와 기업의 관계에서 노동자는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건데 경제적 약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수십억의 손해배상 청구 폭탄을 던지는 거. 우리나라 민법이 원래 그냥 뭐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눈물이 없고 인정이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그런 방식의 압박을 해온 거는 저는 굉장히 악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은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국민들도 공감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요. 이 결론 언제 나요, 의원님? 뭐 저도 궁금한데요. 그 외교 국면이 끝나면
9월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9월 하반으로 가지 않고 초중반 정도의 결론이 날 것으로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듣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의원님이 SBS 라디오에 대해서 예시를 드신 거, 요거 사실은 아주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닌데 뭐 의원님의 말씀하신 일종의 비유로 저희가 알아듣도록 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양평 고속도로 있잖아요. 네. 의원님 이거 많이 보고 계시죠? 이거 가장 핵심이 뭐예요? 수사에서. 핵심은요. 네. 그 윤석열 정부 인수위 그리고 국토부가 이 고속도로 용역을 하는 용역사의 모종의 딜을 제안했는지 여부, 이제 이게 핵심이고요. 오, 딜을 제안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유리하게 만든 게 이제 용역사인데, 용역사 직원이 국토부 직원의 지시로 문서를 추후에 이미 삭제한 사실은 이미 국회에서 밝혀진 바가 있었고요. 용역사가 계약 내용 이행도 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한 아주 이례적인 일이 있었던 사실 같은 많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몇 년을 묵히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2022년 그 인수위가 활동할 당시에 인수위, 국토부, 용역사 간에 어떠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를 통화 내역이라거나 이런 그 소통의 내용을 아직까지는 국회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확인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특검이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고 실제로 조선일보 단독 기사로 국토부가 용역사의 모종의 딜을 제안했었다 이런 내용이 밝혀졌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사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특검 내에서는 지금 무언가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관계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 진실이 드러나겠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